미주리주 뉴플로렌스라는 작은 마을에 벤이라는 유명 인물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벤은 파충류 사육사로 그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는 엄청난 크기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집 지하에 뱀을 기르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에는 수백 마리의 비단뱀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뱀을 사육할 뿐만 아니라 번식시키고 교배 개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벤의 뱀들은 독이 없지만 덩치가 크기 때문에 사람을 조이게 된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8일 경찰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벤의 동생이었고 벤이 뱀에게 공격을 받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벤의 창고는 깨끗하게 청소돼 있었고 모든 뱀들은 우리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 2명은 탈출한 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을 들고 언제든지 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구부린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몸을 뒤집자 총상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탄피 한 발도 발견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관은 벤의 몸에서 뱀에 의한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벤은 무려 8발의 총알을 맞았고 그중 한 발은 근거리에서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벤이 쓰러진 후에도 공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벤과 범인은 서로 아는 사이일 뿐만 아니라 원한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단 2사람이었는데 한 명은 벤의 동생인 샘이었고 다른 한 명은 벤의 아내인 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바로 릴리였죠. 그녀가 벤을 발견하자 즉시 샘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샘은 즉시 부부의 집으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이 그곳을 조사했을 때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뱀알들을 발견했고 하나같이 매우 비쌌습니다. 벤의 고객은 유럽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장 먼저 고려한 살해 동기는 누군가 뱀을 훔치려다가 벤과 마주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라진 뱀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뱀을 노린 것이 아니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때 경찰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샘과 릴리였습니다. 경찰은 릴리에게 의심 가는 인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릴리는 한참을 고민하다 샘인 것 같다고 말하게 됩니다. 경찰이 그 이유를 물으니 벤이 농장을 팔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농장의 원래 주인은 샘과 벤의 아버지 명이었습니다. 5년 전 그들의 아버지는 사기극에 휘말려 지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농장을 팔고 싶지 않아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농장은 나중에 벤이 물려받았습니다. 2 형제는 근처에 살고 있었고 2 가족 사이도 매우 가까웠습니다. 만약 벤이 농장을 팔게 되면 샘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릴리는 말했습니다. 한편 샘은 의심 가는 인물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쟁이들이 복수하러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건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샘은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자 목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릴리와 벤은 첫사랑으로 잠시 헤어진 뒤 2011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릴리는 짧은 결혼 생활을 막 끝낸 상태였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재회 후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후 막내딸을 낳았습니다. 벤은 어렸을 때부터 뱀을 좋아했고 취미를 사업으로 바꿔 크게 성공하게 되었죠. 릴리도 벤을 지지했고 뱀을 돌보고 알을 부화시키는 등 모든 일을 도왔습니다. 이후 릴리는 남편의 도움으로 평생 꿈이었던 마사지샵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 벤은 자신의 사업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명성과 위상 때문에 엄청난 고가에 팔리게 되었죠. 그가 사업체를 매각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첫 번째 성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후 릴리는 경찰에 공식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릴리에게 불륜 여부를 물었고 그녀는 태연하게 예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벤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신문했는데 애슐리라는 여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릴리의 마사지샵에서 고용한 매니저입니다. 뜻밖에도 애슐리는 릴리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릴리에게는 전 남자친구가 있었죠. 조사 결과 릴리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 전 남자친구와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이름은 마이클이고 마약 밀매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 사건 발생 얼마 전에 그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은 릴리와 통화한 이유가 단지 마사지를 받을 적절한 시간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릴리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통과하지 못했죠. 벤을 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테스트 결과는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에 릴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릴리는 조사 과정에서 몇 번이고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경찰의 거듭된 압박에도 결국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죠. 물리적 증거나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그녀는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릴리는 벤의 농장을 쉬지 않고 팔았고 자신의 마사지샵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샘과 다른 친척들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예기치 않게 이 사건은 2020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2020년 1월 14일 경찰서에 갑자기 근거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성이 블랙웰이라고 말했고 경찰에 단서를 제공하기 위해 아들을 대신해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 경찰이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 물어보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이 현재 감옥에 있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아들은 릴리와 웹사이트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브랜든으로 벤이 죽기 전에 릴리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그들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고 얼마 후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릴리는 브랜든을 집에서 쫓아냈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든은 명령을 어기고 릴리에게 접근해 결국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콩밥을 먹게 된 브랜든은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를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릴리의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면회를 왔을 때 경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죠. 미심쩍은 경찰은 속는 셈치고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브랜든과 대화를 시작한 경찰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 벤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릴리는 벤을 위해 피트니스 드링크를 만들었습니다. 프로틴 분말 외에도 15개의 알약이 포함돼 있었죠. 그 알약은 아편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이며 과다 복용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5개의 알약은 마사지샵 매니저였던 애슐리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벤의 몸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금세 회복해 이 일은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릴리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총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릴리는 애슐리를 찾아가 상의했고 그 결과
방금 출소한 전 남자친구인 마이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마침 전 남자친구인 마이클도 총을 쏠 배짱이 있었죠. 그래서 예정대로 마이클은 마사지샵에서 릴리를 픽업하고 두 사람이 함께 집에 도착한 후 결국 벤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브랜든의 폭로로 경찰은 즉시 릴리와 마이클을 체포합니다. 전 남자친구인 마이클의 재판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마이클의 설명은 릴리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그때 릴리는 벤의 가정폭력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벤과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잃을까봐 결국 벤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마이클과 릴리는 집으로 향했고 그때 마이클은 용기를 잃어 포기하려 했지만 보다 못한 릴리가 총을 빼서 여러 발 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슐리의 말에 따르면 자신에게 릴리가 여러 차례 찾아와 자신의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하다며 불평했었습니다. 결국 릴리는 애슐리에게 벤을 제거하고 싶다며 애원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한 애슐리는 릴리에게 15개의 알약을 제공했고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녀는 릴리를 도와 계속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처음에 마이클이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며칠 후 진술을 번복했고 릴리가 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릴리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릴리의 변호사의 전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총은 결국 발견되었지만 누가 총을 쐈는지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변호인은 마이클과 애슐리가 릴리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자신들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벤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견디기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릴리는 벤에게서 떠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사건 당일 마이클과 함께 동행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이 예기치 않게 총을 꺼냈고 그가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릴리는 애처롭게 울었지만 검사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그녀에게 왜 그동안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당시 조사를 받았을 때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었는지 물었습니다. 릴리는 우는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시간의 토론 후 배심원단은 릴리에게 2급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릴리는 2급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3년형을 받아 총 1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누가 총을 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릴리가 이 사건의 주모자이고 그녀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증명일 것입니다. 검찰은 끝내 누가 총을 쏜 것인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남겨진 자녀들일 것입니다. 다행히 릴리와 벤의 아이들은 샘에게 입양되었다고 합니다.